그거 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마이크를 써야 되겠네요. 네. 네. 그, 제가 강의 자료를 조금 늦게 드리긴 했는데, 혹시 보고 오신 분 있나요? 저희 업로드를 따로 하지 않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이 2시간으로 들었어요. 몇 시간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대답 안 하시면 그냥 계획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얘기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왜 의견들을 얘기 안 하시지? 그, 제가 오늘 가져온 강의 자료가 몇 장이 안 돼요. 몇 장이 안 되고요.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에 와서까지도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하고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보면 절대로 경쟁력 없어요. 경쟁력이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시고 성인이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또 시도해 보시는 게 뭔가 개선하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다른 제목이 일드 퀄리티 테스트 리페어인데, 일드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 손. 일드. 수율 아시죠? 수율. 네. 수율.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10개를 땄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벌레가 먹었어요. 그럼 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지? 대답을 안 하면 강의가 안 되는데. 10개를 땄는데 하나가 벌레 먹었어요. 그럼 수율이 몇 퍼센트죠? 90%요? 확실히? 확실히? 진짜로요? 90%가 아닐 수도 있는데. 벌레 먹었어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라는 거의 정의가 그래요. 이게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과 같으면 팔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면 90%가 되는 거고요.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로 판단하면 100%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의미의 수율 맞습니다. 수율 맞고요. 그다음에 일드는 수율이 반도체에서도 역시 수율이 있어요. 수율이 있고 퀄리티는 품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믿고 쓸 수 있는가 또는 사용하다가 불량이 생기는가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퀄리티고요. 이 두 가지는 저는 이제 반도체를 하는 사람이니까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거예요. 높은 수율, 높은 퀄리티 목표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리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게 테스트 앤 리페어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뭐 자료 같은 거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다 틀리다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드는 수율인데 정의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웨이퍼에서 칩을 만드니까 여기 그림을 이게 격자가 잘 안 보이네. 반도체 웨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쓰는 반도체 웨이퍼는 대략 한 300mm 웨이퍼 정도 됩니다. 지름이 30cm 정도 돼요. 30cm 정도 되고요. 일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기 웨이퍼를 격자로 쭉 나눠가지고 칩을 만드는데요. 칩을
뭐 한 요즘 한 2,000개, 3,000개 이렇게 만들거든요. 많이 만들면 3,000개씩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대략 한 전체 칩이 한 2,000개다. 아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10개 열렸다. 그러면 모수가 10개인 거예요. 10개 중에 쓸 수 있는 거. 어. 다이는 칩 하나를 쪼갰을 때를 다이라고 부르거든요. 웨이퍼에서의 칩은 다이예요. 그리고 이 다이를 여러 개 쌓으면 옛날에는 다이 하나가 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까맣게 생긴 그 메모리 칩 있잖아요. 반도체 IC. 그 안에 칩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칩은 나중에 패키징해서 만들었을 때를 의미를 해요. 다이는 웨이퍼에서 잘랐을 때 그 하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가 여러 개가 모여서 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가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이는 이제 죽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이는 하나 쓰시는 분도 없고 써놓으면 예를 들면 이제 2,000개의 칩이 웨이퍼 안에 다이가 있다고 칠 때 거기에 붓다이가 1,700개 정도 있으면 수율은 2,000분의 1,700. 그래서 85%가 됩니다. 아까 이제 100개 중에, 10개 중에 9개, 그러면 90%죠. 그러면 저희가 요즘 만드는 16기가빗 DDR4, DDR5, 뭐 HBM 이런 게 이 안에는 칩 하나에는 160억 개 셀이 들어있어요. 16기가빗이니까. 1기가빗이 약 10억 개 셀이거든요. 실제는 10억 개보다 좀 더 돼요. 이진으로 하기 때문에 2의 10승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6이라서 데시멀로 따지면은 넘어요.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굿 따위는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칩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웨이퍼, 웨이퍼를 이제 최신 공정으로 막 만들었어요. 수율이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율, 얼마나 할까요? 이게 비밀인데, 제가 오늘 다 공개를. 얼마나 할까요? 아,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시라니까.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냥 막 얘기하세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64%? 64개. 2,000개 중에 64개? 6%? 64%? 그보다 낮아요. 55% 누가 얘기해 줬어요? 두 번째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보다 낮아요. 50, 좀 더 낮게. 야, 멋진데? 좀 낮춰봐요. 15% 대단하신데? 좀 더 써보세요. 좀 더 낮아요, 좀 더 낮아요. 어차피 찍는 건데 왜 이렇게 망설이지? 몇 프로 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낮추세요. 아, 기억 낮추려고 팍팍 써. 네? 3%? 누가 이겼어요? 좀 더 써보세요. 좀 더. 3%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정답입니다. 3%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사과나무 10개 중에 벌레 먹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파는 건 벌레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벌레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이퍼에서 이제 메모리를 만들면요. 그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삼성이 만들던 마이크론이 만들던 이 세상에 어느 회사가 만들던 메모리 디바이스는 수율이 0%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적은 게
굿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굿다이. 굿다이. 분량이 하나도 없는 다이는 빵프로예요. 아, 물론 이제 한 20년 전쯤에 디바이스가 굉장히 덴서티가 작을 때 있잖아요. 뭐 118메가, 지금은 이제 16기가, 32기가, 막 이렇게 만든 굉장히 덴서티가 큰 건데, 1메가, 뭐 64메가, 뭐 이럴 때는 실제로 굿다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덴서티가 하도 커가지고요. 굿다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굿다이는 없어요. 빵프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게,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망했어요. 할 게 없어요. 망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빵프로가 맞고요. 근데 좀 다른 상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CPU 아시죠? CPU. 컴퓨터에 들어간 CPU 있잖아요. CPU는 수율이 꽤 좋아요.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메모리는 수율이 빵프로예요. 아시겠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끄덕끄덕.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왜 그런지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얘기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얘도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고 얘도 웨이퍼를 만드는데 왜 로직 칩은 수율이 높게 나오고 메모리는 왜 수율이 낮은가요를 거꾸로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면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판단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둘 다 웨이퍼를 만들 텐데, 왜 누구는 수율이 좋고 누구는 수율이 안 좋은가요가 이해가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러냐고 반문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도 선배들이 뭔가를 얘기해 줄 거잖아요. 가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건 진짜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린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배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 했다가 망해요. 진짜로. 그런 인재를 바라지 않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낸 가장 좋은 방법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로 가시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던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들을 찾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기술이 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고지고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들으셨겠죠. 당연하죠. 네. 그런 것들만 가르쳤으니까. 문제가 꼭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푸셨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왜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라,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라라고 뭐 챌린지 받은 적은 없고요. 답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문제를 딱 던져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의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효율이 높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쉬운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쟁력 없어요. 어. 가고자 하는, 목표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디파인 하시고, 그걸 거기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셔서 제안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 승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왜 이런지 물어보지 않으시면 승산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되고, 이해 안 되면 챌린징을 하고, 이해될 때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으시고, 교수님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교수님들한테 챌린징을 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경쟁이 없어요. 똑같이 웨이퍼를 만들어도 로직으로 만드는 IC들은 수율이 높고요. 메모리로 만드는
그 디바이스 디램이나 플래시 같은 경우는 수율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 반도체 공정 할 때 보면은 다 그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시나요? 선생님이? 반도체 공정 들어가면 막 그 스막 입고 들어가잖아요. 왜 입는지 아시는 분? 예? 먼지요? 땡. 먼지, 먼지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땀이에요, 우리 우리 땀. 땀이 나트륨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내뿜는 이게 피부나 숨이나 이런 데서 내뿜는 게, 그걸 통해서 나트륨 성분들이 많이 날라가요. 우리도 모르게. 물론 이제 방진복이니까 먼지를 떨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진복에 묻은 먼지조차도 이제 다 떨어내긴 해요. 근데 먼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몸에서는 이제 나트륨 성분, 땀이 맞고요. 공정 장치마다 다 흉이 있어서 그, 그 먼지가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다 가동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고, 사람이 방진복을 입는 건 내 몸에서 나가는 땀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파티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먼지가 대기 중에 막 있죠.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미세공정을 이제 현미경으로 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은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티클들이 공정을 방해해요. 그러면 로직 칩이랑 메모리 칩이랑 로직에서는 파티클이 안 떨어지고 메모리 파티클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파티클이 존재해요. 공정 비슷하니까. 뭐, 이게 다운드 클래스, 헌제 클래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스퀘어 안에 얘가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바깥에를 다 이제 진공이 아니죠. 이제 먼지가 없는 상태로 유지한 그 랩을 만들고 또 장치마다 그 안에서 국소 배기 장치들을 만들어서 더 낮은 클래스들을 유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클은 있어요. 완전히 파티클 프리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어. 그 안에서 이제 기계가 움직이면서도 생기는 부유물들이나 뭐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티클이 생겨요. 그래서 로직 칩을 만들던 메모리 칩을 만들던 파티클은 거의 유사해요. 파티클은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그린 거는 SRAM이거든요. SRAM, SRAM은 옛날에 만들어진 초기 형태의 메모리이고요. 지금은 SoC 같은 로직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의 대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똑같은 메모리이긴 하지만 SRAM은 로직칩에 이제 example로 넣은 거고요. 이거는 DRAM. 제가 쓰는 건 HBM, DDR, DRAM 이런 거는 다 다이나믹 메모리거든요. D램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DRAM 이렇게. 뭐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응. 와, 어떻게 아시지? 맞습니다. 그 앞에 다이나믹은 뭔지 아세요? 응. D램은 이제 요 SRAM의 S는 스태틱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static. Static Random Access Memory, Random Access Memory, RAM이고요. 예전에는 ROM도 있었어요. ROM, Read Only Memory. 음. 지금은 Random Access Memory가 그 XY 어드레스를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딱 액세스해서 메모리를 꺼내고 이제 쓰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Static RAM이고요. 여기는 static,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리키지, 그 뒷백이나 리키지. 뒷백은 아까 파티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회로 그려놓은 거에 파티클이 딱 떨어져가지고요. 옆에 선하고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이 이제 회로에 막 떨어지거든요.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이따가는 큰 파티클이 딱 떨어져서 회로가 아예 동작을 못하는 그런 파티클이 떨어지면 끝! 버려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덩어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쓰거든요. 그런데 파티클도 덩어리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것. 그래서 라인의 중간에 딱 떨어졌는데 라인은 붙어 있어. 근데 옆에가 살짝 이렇게 뭐 빗빙 같은 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정도.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디펙, 마이크로 브릿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예 떡이 돼서 죽은 거 그거는 뭐 이 칩이든 저 칩이든 다 버려요. 그러니까 SOC 같은 경우에 약간 뭐 80% 90%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술 이제 10% 떨어내는 애들은 아예 못 먹는 사과에 해당돼요. 아예 못 먹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썩었어. 이런 거 못 먹거든요. 근데 봤더니 바라면 살릴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 브릿지 같은 게 있거든요. 회로에 이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로직 칩은 요 그림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로직 칩은요 설계할 때 어떤 노드든 플로팅 노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무슨 말이냐면 플로팅 노드는 그 스테이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하인지 로인지 몰라요. 플로팅은. 음. 한쪽으로 확실히 가 있어요. 하이면 하이, 로면 로로 가 있거든요. 그 말은 전기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항상 파워 소스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라운드로 빠져 있던 VDD랑 연결돼 있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나 파티클이 떨어져서 약간 옆에 선하고 마이크로 브릿지가 생겨서 커런트가 약하게 셀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는 리퀴지를 그라운드 패스가 확실하게 레벨을 끌어내리던가 또는 VDD가 공급이 돼서 마이크로 커런트가 리크가 있어도 원래 스테이트로 유지가 되도록 하던가 그런 보상 동작을 자연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이 여기 이제 똑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혹시나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도 동작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구멍이 조금씩 뚫려도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게 로직에서의 수율이에요. 그래서 로직은 이렇게 어느 노드든 다 VDD나 그라운드로 묶여있기 때문에 파티클이 조금 떨어져서 맛이 간 것들이 충분히 동작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쓰는 CPU 안에도 보면 까보면 파티클 좀 있을 수 있어요. 꽤 많을 거예요. 아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동작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다 개런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반면에 메모리는 D램은 특히 D램은 셀 구조가 게이트 하나에 캐패시터로 돼 있어요. 캐패시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패시터 아시죠? 데이터 보존 기간이 엄청 짧아요. 63ms밖에 안 돼요. 64ms, D램 같은 경우는 64ms밖에 데이터를 키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데이터 딱 써놨다가 그만두면 64ms 지나면 데이터가 쭉 다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대신 이제 캐패시티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방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D램은 그 빠른 특성을 가지고 쓰는 게 D램이에요. 그래서 빨리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데이터가 빨리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프레쉬라는 걸 해줘요. D램은. 그래서 D램의 특징은 리프레쉬를 계속 해준다. 리프레쉬를 해 줘가면서 써야만 한다. 라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램은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쓸 수 있고 작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을 얻기 위해서 리프레쉬라는 이제 필요 없는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상 동작이에요. 그래서 D램은 굉장히 빨리 동작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SRAM이 빠르면 더 빨라요. 얘는. SRAM이 더 빠른데 구조가 SRAM이 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SRAM이 비싸요. 훨씬 빨리 동작하고 동작 속도는 좋거든요. 근데 얘는 덩어리가 커가지고 D램보다 똑같이 개수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많이 못 만들고 CPU 안에 보면은 L1 캐시, L2 캐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CPU 안에 보면 캐시 메모리 있잖아요. CPU 안에도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캐시 메모리가 SRAM으로 돼 있어요. 비싸요. 그래서.
근데 공정이 좀 달라요. 로직 공정이랑 메모리 공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CPU랑 같이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칩은 로직 공정으로 SRAM을 만들어요. 덴서티가 좀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D램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냥 차라리 D램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지금 CPU하고 D램하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나누는 게 돈이 더 싸니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D램은 요런 특성 때문에 캐패시터가 저장을 굉장히 작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라도 약한 디펙이 있어버리면 63mm는커녕 1mm도 못 버티는 상황이 돼버려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셀이 160억 개, 막 320억 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맛이 가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돼요. 몇 대 써요. 어떻게 이거. 비싸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팔아 먹으려면 수율을 그래도 한 80 몇 프로, 90%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리페어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칩을 비싸게 만들어서 수율을 확보해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어. 물량이 안 생기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싸게 많이 만들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코스트 이펙티브가 더 높은 거예요. 얘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좋으니까 이쪽 방법을 택한 거예요. 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면 그게 더 낫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현재 상황이 그렇더라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더라.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얘기를 안 하시네. 아무도. 네. 이해는 되셨어요? 나중에 회사를 가시면 반도체니까 회사를 가시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SoC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인텔, 삼성에 있는 파운드리 있잖아요. 또는 설계하는 쪽. 컴퓨터 설계하시는 분, 디지털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로직 칩을 만드시는 걸 거예요. 로직 칩을 만들고 바로 전에 DFT 했다면서요. 이거 로직 칩의 동작을 개런티하기 위한 설계, 부가적인 설계, 그러니까 회로들이 들어가는 게 DFT거든요. Design for Testability인데 그런 쪽으로 뭔가 하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 메모리, 저희 회사 같은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이렇게 오셔서 메모리를 만드시는 분들은 메모리 디바이스를 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마시간 셀들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를 하는 그런 로직들을 칩에다 넣어야 돼요.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돼요. 이거 죽은 상태로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D램은, 여러분 D램하고 플래시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컴퓨터 안에 있잖아요. 플래시는 데이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게임이든 뭐 음악이든 동영상이든 뭐 카카오톡 메시지든 어쨌든 기본이 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플래시가 써요. 하드디스크나 이렇게 스토리지가 그렇게 쓰이거든요. 디램은 어디다 쓰는지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디램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든 스토리든 데이터든 이 데이터가 여러분 C로 코딩하거나 뭔가 하면은 그, 그 러닝 코드로 만들어지잖아요. 러닝 코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올려야 돼요. 메모리 동작 속도. CPU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거든요. 스토리지 갖고 오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은 전부 D램으로 올라가고 컴퓨터를 키면은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게
CPU하고 D램하고 두 개 안에서 돌아요. 러닝하는 코드들은 전부 D램에 있어요. 그래서 D램은 그 중에 한 비트만 이상해도 CPU가 오동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비트라도 이상하면 안 돼요. D램은. 근데 스토리지는 괜찮아요. 뭐, 그림에 픽셀 하나 이상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얼굴이 점이 하나 딱 생긴다고 해서 좀 이상한가?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보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맛이 가도 배드 블락 처리해가면서 사이즈가 조금씩 줄지만 쓸 수 있는 대로 써요. 근데 메모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 돌릴 때 memset, 멜록 해가지고 사이즈 잡잖아요. 사이즈 잡은 것 중에 하나 이상하면 어드레스 연산해가면서 그쪽에 액세스 잘못하면은 뻗거든요. 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루 스크린 뜨는 거 대부분 죄송하지만 블루 스크린 뜨는 거 거의 100%가 100%는 아니고 거의 메모리 디폴트예요. 사실 블루 스크린 뜨는 건 거의 그렇습니다. 간혹 CPU 이상한 거 있는데 거의 메모리 디폴트가 가까워요. 그래서 분량이 메모리가 분량을 가장 많이 일으켜요. 어쩔 수 없어요. 아까처럼 칩 하나가 뭐 160억 개 셀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면 안 되고 생긴 거 자체가 캐패시터에다 저장하는 거라서 얘가 엄청 불안정하거든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대신 싸요.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싸다, 그 다음에 적당히 빠르다. 그래서 디램 쓰는 겁니다. 어쨌건 디램은 그래도 리퀴지에 엄청 민감해요. 리퀴지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디램 테스트는 리퀴지 테스트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디램은 테스트를 해야만 해요. 왜 해야만 하냐면 고쳐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웨이퍼 있잖아요. 이거, 이 웨이퍼. 이 웨이퍼의 실제 테스트 결과예요. 네. 오우씨, 어디 갔지? 네. 발랐는데 이게 빨간 게 아까 요게 거의 한 뭐 16기가 뭐 32기가 16기가 8기가 뭐 이 정도 되는 칩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빨간 게 분량이 있는 셀들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 분량이 듬성듬성 있는 칩도 있고요. 분량이 꽤 많은 칩들도 있어요. 이게 웨이퍼 한 장인데요. 보면은 요 하얗게 보이는 데 있죠. 하얗게 보이는 데는 아예 칩이 맛이 가서 테스트도 못한 거예요. 빵꾸난 거고요. 어디 한 군데 허연 데가 있어야 돼요. 아주 하얀 데가 있어야 그냥 생으로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을 만한 데가 보이시나요? 없어요. 아까 빵프로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분량이 정말 많아요. 보통 칩 하나가 몇 천 개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160억이라고 했잖아요. 160억. 아까. 160억의 10분의, 100분의 1이면 1%잖아요. 1%. 1%면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네? 1.6? 160이니까 1.6 메가? 1.6 정도 되네요. 어쨌든. 그거만 해도 100만 비트가 넘죠. 네. 160억. 아니면 100만은 안 되는데, 16? 160억이니까 공세개 끼면은, 공세개 끼면 어떻게, 1.6 되나?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아까 10에, 그쵸. 2에 30승, 공이 9개거든요. 16 곱하기 공이 9개야. 그러면은, 공 2개 끼면 16 곱하기 공이 7개. 7개죠. 네. 그러네. 1.6. 디램을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탭에서 공정이 한 500개, 600개가 됐어. 500개, 600개가 되거든요. 공정을 하나 할 때, 그 공중에 이제 그 보면은 파티클이 뭐 하나씩 들어간다고 치면,
실제로 원 클래스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파티클 많거든요. 그런 게 있고, 공정 장치도 장치마다 마진이 있어서 불량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공정을 600개가 있고, 그 600개 공정을 전부 했을 때, 만약에 600개 공정이 전부 다 살아야 되고, 진짜로 굳히려면 불량률은 600분의 1보다 훨씬 더 낮아야 겨우 90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가? 불량률이 만약에 600분의 1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한 칩은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공정을 하고 나면은 불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불량이 보면은 한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두 개면 어떻게 해볼 텐데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은. 이 많은 거를 그냥 팔 수는 없어요. 그냥 팔면은 다 노동작을 일으킬 테니까. 여기서는 디램은 동작 자체가 단순해요. 1 데이터, 0 데이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써서 쓴 걸 그대로 끄집어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하면은 1 데이터 썼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뒤집혀서 제로로 돼 있거나 0 데이터 썼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1로 뒤집혀 있거나 이런 분량이 동작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는 거는 쓴 거 제대로 읽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 동작하지 않는 애들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분량이 어쨌든 공정하고 나니까 분량이 났어요. 정상 동작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살릴 거잖아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야,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리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저 리페어는 써봤으니까. 리페어를 어떻게 하겠네, 도대체. 리페어는 말 그대로 고치는 거잖아요. 픽싱인데,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죠.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리페어인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ECC 같은 거 있어요. 불량이 생겼지만, 그거를 코렉션 하는 거예요. 리얼타임 코렉션.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도 커렉션 로직들이 다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런타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방식들도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리페어부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리페어를 하려면 일단 테스트를 해야 돼요. 불량이 어디가 불량이 있는지 찾아야 돼요. 리페어하려면은 어디가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방법이 없고요. 일단 불량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전체 셀들을 다 살았냐 죽었냐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걸 하는 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테스트를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팔 수 있으면 테스트 안 해도 될 텐데, 리페어 해서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램은 테스트를 전수를 해요. 전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애, 없는 애를 이제 판단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이 난 셀 정보를 찾아요. 디램은 X 어드레스, Y 어드레스, IO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불량이 난 어드레스를 찾아서 리던던시 어널리시스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 메모리가 수율이 0%라는 건 메모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리페어를 하지 않으면 팔 수 있는 칩이 없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60억 개 이렇게 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그려요. 그걸 리던던시라고 그러고 여분의 스페어 좀 더 그려요. 셀을 좀 더 만들어요. 좀 더 만들어가지고 얘네들까지 같이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살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 있는 애들을 살아있는 쪽으로 리매핑을 해요. 그러면 동작할 때 죽은 애 대신 살아있는 애가 동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략 한 전체 칩 덴서티의 한 3에서 5% 정도의 셀을 미리 그려놔요. 셀을 미리 그려놓고 대신 너무 미리 그려놓고 얘를 넘어가지 않으면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적절한 수준을 그려요. 그게 대략 한 3에서 5% 정도 돼요. 아까 1%만 해도 꽤 큰 분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웬만한 분량은 다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좀 더 적게 그리고 공정을 아주 잘해서 분량을 적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공정을 좀 널널하게 하자, 많이 그려놓자라고 하면은 좀 편하게 공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해보고 쓰지도 않을 건데 많이 그려놓으면 손해죠. 칩을 더 적게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자신 있으면 조금 넣고 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분량이 있는 셀을 정상적인 다른 셀로 리매핑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매핑하고 그 다음에 그 리매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레이저로 리페어 또는 뭐 일렉트리컬하게 럽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갖고 온 요 셀들은 허옇게 된 셀들은 웬만하면 다 살릴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이걸로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은 죽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살리면 많이 살릴수록 좋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분량들을 어떤 식으로 리매핑 하면은 살릴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최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거를 주로 했었어요. 이제 테스트. 웨이퍼가 한 장이 있어요. 웨이퍼 한 장을 그냥 놓는다고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려면 시그널을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웨이퍼 안에. 근데 여기 웨이퍼가 있으면요. 웨이퍼의 칩 하나, 그러니까 칩 하나에 얘는 아직 칩으로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칩 가운데나 엣지 쪽에나 이렇게 본딩을 위한 패드들이 쭉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배열돼 있는 쪽에다가 이런 가느다란 탐침으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프로브 카드라는 구조물들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각 칩들에 정기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없어요. 일단 테스트를 하려면 정기적인 시그널을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칩 하나를. 근데 그거를 이 패드가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몇십 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노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찍지도 못해요. 찍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는 못 찍어요. 이미 손으로는 찍지 못하는 상태가 한 3, 40년 됐어요. 너무 작아서요. 손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장치, 테스터들을 다 AT라고 불러요. Automatic Testing Equipment. 자동 테스트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매뉴얼로는 불가능해요.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요. 굉장히 미세하게 탐침으로 여기를 프로빙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들이 이 웨이퍼 위에 아주 정교하게 얼라인이 돼서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 있는 미케니컬한 구조물들을 만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테스터를 만드는 회사가 요 위에 두 개는 외국계 회사고요. 요 밑에 두 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에요. 한 20년 전에는 다 외국 장치들만 썼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국내에서도 테스터 장치도 만들고 프로브 카드도 만들고 프로버도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 뭐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같이 쓰죠. 그 테스트 하려면 웨이퍼 그냥 둔다고
이게 탐침으로 이렇게 손으로 절대 못 하고요. 이게 우리가 바늘 두 손으로 이렇게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시그널을 열 몇 개씩 VDD 그라운드도 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팔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한 번 찍을 수 있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꼭 이런 프로브 카드 형태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패드를 동시에 찍고 서로 다른 파형의 시그널들을 집어 넣어야만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고 또는 이런 프로브 스테이션에 웨이퍼를 공정할 때가 아니고 웨이퍼를 저기다 딱 로딩을 해야만 제대로 컨택하고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한 번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잘 찍혔는지 보고 시그널을 넣고 빼면서 동작시키면서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게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좀 귀찮긴 한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복잡하지만 귀찮지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스테이션 위에 올려서 해야만 한다. 이게 테스트가 귀찮다. 손으로는 못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손으로는 절대로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웨이퍼를 더 많이, 다이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사이즈도 점점 줄이고 싶어 할 거잖아요.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싶어 하고, 프로브 카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테스터도 테스팅 리소스 채널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치도 더 고가가 되고요. 더 정밀한 프로브 카드도 점점 비싸지고, 칩은 점점 좀 작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리페어 할 때는 분량을 찾아서 어떻게 리매핑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리던던시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큰 그림의 예제인데 여기가 이제 아까 메모리의 작은 단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메인 셀하고 리던던시 스페어 셀로 나뉘는데 이 이그샘플에서는 8 by 8에 해당되는 작은 면적의 메모리가 있고요. 두 개, 로우 두 개, 컬럼 두 개 정도를 여분으로 더 그려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가 분량이 난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그샘플에서는 요 리던던시로 그려놓은 쪽은 분량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도 분량이 떨어지면 찾아서 아 이거는 쓰면 안 되겠네. 살아있는 거 갖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램은 X 어드레스, Y 어드레스, IO에서 데이터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매핑하는 방식은 지금은 라인으로 리페어해요. 로를. 아, 요쪽 0123456 6번 X 어드레스 컬럼이네요. 6번 컬럼 X부터 넣으면 0123456 7 이 중에 X 어드레스 하나, Y 어드레스 하나 하면 그쪽 셀이 선택되고 데이터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량이 있는 데를 라인으로 3번, 여기는 6번 이 분량이 있구나를 찾아낸 다음에 얘를 여기 리던던시 1번, 2번으로 이렇게 3번은 요 첫 번째로 얘는 그 뒤로 8번, 9번으로 리매핑 하도록 찾아요. 그거를 솔루션을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앞에 데코더가 있거든요. 로우나 컬럼에 데코더가 있는데 데코더의 스위치를 하드 코딩 해버려요. 그 하드 코딩하는 방식은 이제 스위칭을 턴 온 시키거나 턴 오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는 그쪽을 아예 레이저로 쐈어요. 라인을 그려놓고 라인을 레이저로 딱 쏘면은 얘가 기화돼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서 디폴트로 온 시켜놓은 상태에서 선을 끄면 오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칩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오프 상태가 스위칭 되도록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리페어하는 걸 레이저 블로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트랜지스터를 그 스위치에다가 만들어 넣어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전압을 강력하게 줘서
뽀개버려요. 그래서 패스가 아예 줄줄줄 흐르도록 만들어요. 그걸 일렉트리컬 럽처, 파괴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위칭이 되도록 동작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름이 전원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그 스위칭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딴 데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리페어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리매핑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어, 요즘은 레이저 블로잉 아니고 일렉트리컬 럽처를 훨씬 더 많이 써요. 면적이 적게 들고요. 칩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전에, 10년 정도 전에 레이저로 전부 리페어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레이저로 이제 블로잉을 하는데 썼거든요. 그래서 라인에 레이저 블로잉 장치가 막 몇백 대씩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따져보니까 이제 요- 일렉트리컬한 럽처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회로를 레이저 블로잉에서 일렉트리컬 럽처로 바꿨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시대에 저희도 바꾸고 삼성도 동시에 바꿨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이 레이저 블로잉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크게 있었거든요. 망했어요.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술이 뭐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오면 옛날 레거시 테크놀로지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파괴적 혁신. 누군가에게는 혁신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분량을 찾아서 분량 정보가 여기 빨간 점이 여기 다 동그라미에 해당돼요. 이걸 다 찾아서 이 근처에 있는 살아있는 미던으로 배치하도록 해서 살릴 수 있겠다. 살릴 수 있겠다고 하면은 repairable die라고 표현하고요. 살리기 힘들겠는데 라고 하면 unrepairable di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이제 메모리에서 말하는 수율은 전체 다이 중에 9다이의 개수가 아니고요. repairable die 또는 repaired die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율을 뭐 한 80 몇 프로, 90%까지는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팔아먹죠. 뭐 절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최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을 엄청 잘해가지고 분량이 적게 만들던가 아니면 분량이 있을 걸 가정하고 라인을 더 그려놓던가 하는 어느 쪽이 돈이 더 적게 드는가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높은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려놓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이미 설계해서 그려놓으면 나중에 뺄 수는 없어요. 빼려면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빼려면 다시 그려야 되고 칩 사이즈가 다 달라지면 이런 프로브 카드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칩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칩하고 칩 사이즈가 달라지면 이 프로브 카드가 요 조그만 거 하나가 칩 하나 치는 거거든요. 사이즈가 바뀌어요. 전체 넷 사이즈 바뀌고.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칩을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예측해야만 돼요. 그 예측하는 방법들의 뭐 통계도 쓰고 머신러닝 같은 것도 쓰고 연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잔뜩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한 2%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딱 했는데 막상 봤는데 모자랐다. 그러면 더 잘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되죠. 그래서 그 예측의 정확도가 한 원어도 정도는 돼요. 점 포인트 밑으로 가야 돼요. 그 정도 정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수율이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딱 했을 때는 실제로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소수점 밑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봐주는데 그거 넘어가면 잘려요.
잘못 얘기하면 짱이죠. 저도 힘들게 살아요. 회사에서. 금방 한번. 원래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별로 묻지를 않으시지, 막. 엄청 노력하는 건데, 하나도 안 오고, 별로 반응이 없네. 저 이렇게, 비슷한 강의, 딴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1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는데, 딴 데는 이렇게, 대답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얘네는 원래 이렇게 좀 과묵한가요? 네? 과묵한가요? 왜 그렇지? 누가 교수님들이 못 사귀구나? 대답 뭐 질문하면 뭐라고 막 그러진 않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죠? 나중에 회사 가서, 이제 나중에 회사 가셔서 조용히 계시잖아요. 조용히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던져주면은 시킨 대로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음, 절대로 승산이 없어요. 그건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뭐, 가르쳐 준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정도는 다 해요. 시킨 거 무언가를 던져드리면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반문하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반문하시고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놀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 들여서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가 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챌린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이 ECC입니다. 그 ECC가 뭔지 아시죠? 어, 에러 커렉션, 에러 커렉션 코드, ECC. 제일 유명한 게 여기 해밍 썼는데, 해밍 코드.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해밍. 해밍은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여기서 이제 메모리가 3, 2, 1, B0 이렇게 4개거든요? 이그젠플에서 4개인데, 얘네들 전체를 코딩할 수 있는 여분의 비트들을 더 넣어요. 여전히 얘도 더 넣어야만 해요. 아까 리전던시는 몇 비트 정도 넣는다고 그랬어요? 2에서 3%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더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비트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이그젠플보다는 좀 작긴 한데, 한 8분의 1, 16분의 1, 막 이 정도 넣어야 돼요. 꽤 커요. 면적을 꽤 많이 잡아먹어요. 8개당 하나 칩을 더 넣는 거랑 비슷해요.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ECC가 다 대부분 채용이 돼요. ECC는 아까처럼 이렇게 미리 그려놓고 찾아서 대체하는 그것보다는 자원을 많이 쓰거든요. 자원을 꽤 많이 쓰는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소프트 폴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테스트 하는 시점에 불량이 딱 발현이 됐었어야 그걸 찾아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 생기는 불량은 대응이 안 돼요. 다 고쳤는데 나중에 칩을 팔았는데 거기 보니까 동작하다가 뭔가 하나 더 죽었어요. 그런 거는 리페어를 못 하잖아요. 대응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비용이 비싸지만 쓸 때, 어떤 셀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 이 신드롬을 같이 기록하고 썼던 걸 읽을 때, 써서 신드롬 쓰고 읽어서 신드롬이랑 비교하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까지만 불량이 없으면 또는 불량이 있었어도 유지가 된다면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불량이 없던 칩이지만 불량이 생겼어도 고칠 수 있어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혹시나 불량이 생겨도, 물론 제약은 있어요. 얘 코딩하는 거기 때문에. 청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여러 빛이 발생이 되면 안 될 수 있지만, 꽤
나중에 생기는 불량도 커렉션이 가능해요. 얘는 이그제플이 어떻게 되는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수를 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는 D0, 1, 2, 3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코딩에서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 1010, 1010이 원래 돼 있대. 1010. 여기 1010 끝에서부터 저는 맨날 바이너리로 보다 보니까 끝에서부터 보는데 1010 D0부터 여기 010, 1010 이게 원래 돼 있다고요. 얘를 코딩해요. 코딩해서 이제 페널티를 그려놓거든요. 제가 어쨌든 뭐 이거 나중에 찾아봐서 그리시면 돼요. 이거 그리면 이 페널티는 XOR을 하면 항상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항상 0이 돼야 돼요. 나중에 읽을 때 이 데이터가 다 0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0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회로를 만든 거예요. 코드를. 그렇기 때문에 쓸 때 페널티 집어넣고 나중에 읽을 때 그 페널티를 같이 보면 무조건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다? 뭔가 하나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다시 코렉션을, 클리핑을 해요. 여기 이그젠플에서는 요 원래 데이터와 합치면, 이 코드를 합치면 나중에 엑소 하면 0이 계산이 되도록, 요 계산하면 0이 되도록 코드를 만든 거예요. 요 XOR의 장점은 원래 코드랑 다시 또 비교, XOR 오퍼레이션 한 번 더 하면 0이 돼. 원래 자기 코드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달라진 경우에는 어느 비트가 이상한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쪽 뒤집힌 코드, 이제 잘못된 코드를 찾아서 플리핑, 데이터를 바꿔요. 바꾸면 원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또 단점도 있어요. 얘는 원빗 디텍션, 원빗 코렉션 인 셀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를 한 bit이 아니라 두 bit 디텍션이 가능한 코드가 있고요. 두 bit까지 멀티빗 코렉션이 가능한 코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분의 페널티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주선에 들어가는 칩이다.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칩이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정성이 훨씬 더 확보해야 되는 칩이 있다고 치고 내가 두 배, 세 배 돈을 줄 테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동작하는 칩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더 그려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팔 수 있어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HBM, HBM 난 모르겠고 AI 데이터 센터에 쓸 건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으면 좋겠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엄청나게 빨리 동작하는 메모리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지금 HBM이에요. GPU는 엔비디아 우리가 만들 거야. 그래서 HBM은 동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프리미엄을 더 주고 더 사갈 거니까 비싸게 만들어줘가 지금 HBM. 엄청 비싸요, HBM. 컨벤셔널 제품보다 한 3배, 4배 비싸요. 만드는 게. 만드는 게 비싸도 비싸게 사준다고 하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죠? 비싸게 사준. 근데 안타까운 건 신자 독식이에요. 메모리 만드는 데서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빠른 제품을 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뭐 엔비디아가 뜨고 저희 회사 제품 쓰는 거는 비교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막 비교한 회사들 중에 저희 회사 제품이 제일 빠르고 가려이 파워를 적게 쓰고 하니까 그걸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주고 사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엔비디아는 그거 집어넣어서 더 비싸게 팔거든요. 차라리 GPU를 만들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런 GPU,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 TPU나 AI용 CPU 만드는 회사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조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어요. 리벨리언 뭐 이런 데서 만들고 뭐 SKS도 누가 만들었었는데 그건 있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페어는 우리 회사 안에서 불량을 찾아서 고쳐서 내보내는 거고요. ECC는 혹시나 나중에 팔았을 때 필드에서 나중에 생기는 어쩌다 생기는 불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가 동작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커렉션이 돼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불량은 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ECC 코렉션 하는 로직들은 저희 칩 안에 들어가는 거는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해밍 코드를 쓰는 건, 이제 해밍 코드가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해밍을 쓰고요. 플래시나 또는 서머 안에도 ECC 코렉션할 로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시퀀스를 가지고, 코렉션 범위가 큰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채용해요.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는 어떤 코렉션 로직은 칩 하나가 통째로 다 죽어도 이제 뭐 코렉션 가능한 이런 정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대신 이제 비싸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셀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로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한 타이밍이 아니고 여러 타이밍 계산을 해야 되거나 계산하는 건 그 데이터 어쨌든 또 백업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분의 리소스가 들어가야만 해요. 돈을 더 쓰면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 돈을 더 쓰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공학을 하는 사람은 그걸 아예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술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얼마나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건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적절하게 갖다 쓰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거 갖다 쓰는 게 돈이 될까, 안 될까, 비쌀까, 쌀까, 이 정도는 판단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거 할 때 내가 손을 더 많이, 내 손을 더 많이 타야 되는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하셔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를 비교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 결정한 걸 그대로 따라 하겠죠? 성적이면은 상관없고. 요 마지막 그 이제 디스커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메모리 오늘 기억하면 메모리는 분량이 엄청 많다. 기억하시면 돼요. 메모리는 분량이 많다. 리페어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테스트하는데 엄청 번거롭다. 말씀드렸죠. 테스트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션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엄청 번거로워요. 이거는 HBM이거든요. HBM이 가진 챌린지가 여러 개 있어요. HBM이 밑판에 베이스다이라는 밑판이 있고요. 그 위에 D램을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림은 4개인데 요즘은 뭐 12개, 16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올린 게 최종적으로 정상 동작을 해야만 제대로 파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12장, 뭐 16장 딱 쌓았어요. 만약에 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쓰는 칩이 되면 안타깝지만 버려야 돼요. 그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 비싸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가지고 디스커션 할 거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멀티 스태킹을 하고, 베이스 다이 위에 코어가 올라오고, 웨이퍼는 더 빠른 속도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안에 TSV라고 하는 이 트루 실리콘 비아 시그널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수율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가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아까는 칩 하나 얘기했잖아요. 칩 하나. 요거를 쌓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쌓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시나? 요걸 쌓는 방식이 저희 회사가 쓰는 방식이랑 뭐 삼성이 쓰는 방식이랑 마이크로이 쓰는 방식이랑 이렇게 조금씩 다르대요. 이거는 미디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방식이 좀 다르고 어쨌든 쌓는 게 어려워요. 쌓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다 쌓은 다음에 또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쌓기 전에도 테스트를 하지만 쌓고 나서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 안 하고 그냥 팔 수 없어요. 비싸니까. 테스트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구칩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스택을. 근데 아까
메모리 셀이 굉장히 아까 160억 개씩 있어서 그 중에 하나도 맛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HBM은 그 슬라이스하고 슬라이스를 관통 전극으로 연결하거든요. 이 전극이 몇 천 개씩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맛이 가면 또 버려야 돼요. 음.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버려야 되는 칩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살리기 위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괜찮은 애들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가 디스커션이 될란가 모르겠네. 교수님 말씀은 디스커션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수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어, 일단 웨이퍼 상태에서 낮게 다이로는 다 테스트를 아까 했잖아요. 일단 다 해요. 다 하거든요. 하고 하나씩 올려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맛이 갔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알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그 문제가 될 만한 칩을 아예 안 올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는 혹시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를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질문이 저희가 HBM 초기에 만들 때 엔지니어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걸 고민해요. 아, 이런 케이스는 어떡하지? 저런 케이스는 어떡하지?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디베이팅을 하고 논의를 해서 채택을 하고 실험을 해서 효과를 확인하고 막 이런 걸 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내주시면은 저거나 또 말씀하세요. 성함이 혹시 여기 저기 이거 과 대표 누구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는 분 이름 적어서 교수님한테 갖다 드려요. 방찬혁? 네. 방찬혁님, 네. 말파 70대 무조건 들어가죠. 네, 얘는 살려야 되니까, 비싸대니까요. 들어가 있어요. D램에서 제일 먼저 채택된 제품일 거예요, 거의. 거의 모바일에도 들어가긴 했는데,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질문, 뭐, 어떤 개선하는 아이디어는 아니시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황당한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처음에 나왔던 것들 중에는, 만약에 이렇게 네 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쌓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여분으로 이제 막 라인 그려낸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야, 돈만 되면 차라리 하나 더 쌓고, 문제가 되는 애랑 통째로 리플레이스를 하지 않을게.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채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채택이 안 됐어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일이다, 스무다, 하나, 뭐,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되죠. 하나를 더 쌓을 때 들어가는 돈, 하나를 더 쌓아서 걔를 살릴 수 있는, 이제 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안 쌓았을 때의 저하되는 수율,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돈이 적게 드는가를 따져보고 돈이 적게 들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아,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항상. 항상 그렇게 선택해요. 마지막엔 돈이에요, 결국.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을 더 쌓자라고 나온 제안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이르다였고, 아까처럼 굉장히 많이 쌓는 형태가 되면, 그때서는 막 그 비용이 적다면 채택도 할 수 있겠네. 근데 아직은 안 쌓고 버티는 게 좀 더 낫겠다. 여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얼토당토 하는데 아이디어는 절대 안 나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네. 성함이? 김현석입니다. 김현석, 누가 적고 있어요? 네, 적어네요. 김현석. 교수님 질문하시는 분들, 네, 네, 네. TSV를 음, 많이 풀어놔가지고, 음, 만약에 TSV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음. 대비 맞아요. 대단하신데요. TSV가 아까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SV도 여분으로 TSV를 만들어서요. 분량이 생기면 리플레이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초창기에 HBM을 만들 때 굉장히 핫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TSV 리페어였어요. 그 TSV, 아까 리던던시 셀 들어가는 것처럼 TSV도 한 번 설계로 그려놓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으로 몇 개를 더 그려넣는 게 좋을까? 또는 몇 개당 몇 개씩을 리페어 하도록 로직을 만드는 게 좋을까? 쓸데없이 더 많이 그려놓으면 손해인 거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넣는 게 최고거든요. 그거를 예측하고 검색, 이제 확인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냈으면 A뿔. 혹시 논문 보고 오신 건 아니죠? 대단하신데요? 그런 논문 많았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에 마이크로소프트 TSV가 굉장히 많습니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로 지금 쓰고 있어요. TSV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칩이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아, 이게 중간에 중간에라도 하나 칩이 이상하면 전체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아, 그러면 하나 쌓고 테스트하고 정상적인지 보고 또 하나 쌓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시 리무빙하고 다른 칩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하다가 성함이? 네, 홍우님. 처음에 몇 개 안 싸울 때는 그냥 수록 많이 쌓이면 그만큼 스킬이 너무 적으면 그만 10달 이상 싸울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거를 그, 이렇게 스택을 하는 장치에 넣어서 스택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저걸 테스트하려면 다시 또 테스트 장치로 옮겨서 테스트를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테스트 비용보다 요거 한 장 한 장 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한 장씩 쌓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쌓으려면 한 번에 다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꽤 있었었는데, 따져보니까 테스트하는 비용, 그 다음에 한 장 쌓고 확인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또 한 장씩 쌓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좋지만 그냥 한 번에 다 쌓고 죽은 애들 버리는 게 아직은 낫겠다 싶어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 하나씩 쌓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데 아직은 그런 걸 하려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만 해요. 지금은 요 이렇게 쌓는 장치, 그 다음에 테스트 장치가 이원화돼 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쌓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일렉트리컬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하나 쌓고 확인하고, 하나 쌓고 확인하고 해서 문제가 되면 나머지만 살리더라도 두 장 쌓았으면은 16장 중에 두 장 쌓다 죽었다 그러면 버리고 나머지 12장, 13장은 살렸다가 다음 집에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붙였다가 얘를 다시 또 띄어내면은 거의 살리기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음, 나머지 거라도 이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장치가 없어요.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든 걸 고속으로 테스트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HM이 점점점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요 범프, 마이크로 범프라는 요 구조물이 굉장히 미세해요. 굉장히 미세해가지고, 그거를 프로브 카드로 다이렉트로 다 찍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걸 테스트할 때 지난번에 배우셨던 DFT 같은 것들을 막 써서 하이스피드를 개런티하고는 해.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걸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아예 기술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런 거 하는 회사 싹 다 조사해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데 어떤 버틀렉이 있고 리미테이션이 있고 장치를 만드는데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미테이션들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만 하는 과제들인데 누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내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뭐 대단한 아이디어들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이런 것처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던지시면 돼요. 이걸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저걸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우리 아직 30분 더 있죠, 교수님. 네네. 네, 30분 더 있죠. 근데 보니까 디스커션은 더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더 아이디어 내실 분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성함이 두 분. 먼저 성함이 저는 네, 네, 선생님. 배 만드는 음. 그러니까 블록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놓고 조립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런 HDMI 페이지 따로 맹금을 넣고 그 위에 좋은 것만 올리는 거. 네, 여러 개씩 다시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게 여기 위에다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거 말고 얘네들을 좋은 것만 따로 만들고 얘네들만 따로 만든 다음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끼리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 얘네들을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HBM 같은 경우는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쪽에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회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밑판이 있어야만 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한 장 한 장씩은 아까 따로 확인하는데 그리고 스테이를 하는 장치가 여기 위에다 하나씩 하나씩 올린 형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꽤 좋은 것 같거든요. 꽤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채택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단수가 12단, 16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향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단수가 많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일정 부분 모듈 형태를 만들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째로 올리는 방식도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성함이 네. 리스파이프를 네.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그 리스트가 그런 문제들을 그런 코발트 없는 거.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리스트는 내부의 어떤 펑셔널한 그 동작에 대한 개런티는 되는데요. 아까처럼 여기 이제 요 마이크로 홈프로 나오는 그 실제로 피지컬한 패스를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런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오퍼레이션은 개런티가 될 수 있어요. 예쁘고. 근데 요 바깥에 있는 그쪽 패스가 살았나 죽었나 정도는 확인이 힘든 불가능. 그거는 미케니컬하게 컨택을 해야만 그쪽 패스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지금은 좀 있다. 내부에서는 그쪽이 아니라 동작상의 내부 회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든 비비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네, 성함이? 그러면 두 번 질문하면 점수가 두 배가 되나? 뭐, 네, 수학도서에도 네, 브릿지처럼 칩을 박아서 음, 거기다가 이 세로를 넣어서 음. 테스트를 할 때, 이또 보자요. 여기 이쪽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는 지금 저희 회사는 이렇게 스택 여기까지만 만들어서 전달하니까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SoC GPU를 만들고, 요 밑에 인터포저도 엔비디아에서 설계하지만, 실제로 이걸 어셈블리 하는 거는 TSMC 같은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TSMC에서 요 인터포저를 만드는 회사가 여기다가 비스트들을 만들어서요. 얘도 테스트하고 얘도 테스트하도록 만듭니다. 맞습니다. 비스트를 넣어서 테스트하거나 장치를 연결해서 테스트 장치를 연결해서 테스트하거나 두 가지인데 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사이에 음,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 음, 계속 전부 뚫고 음. 테스트가 가능하니 여기요? 여기 이쪽에다 프로빙 해가지고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팔 때는 그쪽으로는 안 뚫거든요. 그래서 맨 꼭대기 라인은 안 뚫어요. 실제로 회로가 있는 쪽이 이 밑에 쪽이에요. 밑에 쪽이라서 맨 위에는 뚫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밑에 쪽으로 회로가 잘 연결되어 있고 맨 위에는 위쪽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 빵꾸 뚫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은 작업을 이 밑에서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위로는 안 하고 밑으로 하고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는 맨 앞장에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이메일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시즌 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신 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이건 재미없으니까 이제 회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입만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거나 답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연봉은 안 돼. 그건 비밀이에요. 연봉은 비밀이에요. 근데 연봉은 뉴스를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뉴스를 참고하시면 되고, 음, 그, 최근에 저희 회사 인센티브 주는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작년까지는 뭐, 이제, 이렇게 좀 룰을 바꿨다가 이제 올해 작년인가 올해인가 다시 또 해가지고, 그, 매출이 이제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남는, 그전에는 이익이 많던 적던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정해진 얼마를 주고, 연봉 비례해서 주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 올해 바뀌어가지고, 매출이 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 영업이익의 말 그대로 많이 나면 영업이익의 10%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체가 나누는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럼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일하려고 막 그래요. 많이 버는 족족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신나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네. 인지원이 엄청나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좀 더 많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매출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지금 요즘 몇 명이나 한 4만 명, 5만 명, 이 정도 돼, 그 정도 된것 같아요. 4만 명,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4만 명, 5만 명씩 안 되나?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나오는 걸 10% 나누기 한만 이렇게 하면 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나누지 않고 너무 많으면은 내년, 후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올해 거, 내년, 후년. 내년에도 또 많이 번다면 또 내년, 후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준대요.
네, 어, 네. 문제는 이거 아니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이닉스 그 기술 부분은 네, 7년 후에 봤는데 네, 기존의 범프, MMO프에서 네. 이제 하이브리드 공부 범프가 없이 좀 빛을 좁게 만들겠다라는 걸 먼저 보고요. 그 최근에 HBM4 그 영상을 도입하겠다라는 기사를 봐가지고 그 지금 헤닉스에서 개발한 HBM4에도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건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HBM 지금 꺼도 되죠? 마이크가.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를 끄려고요. 아니, 끄면은 근데 애들이 온라인이 안 돼. 아, 온라인이요? 네네. 그래서 네. 요거 켜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요 마이크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네. 네. 그냥 근처에서 네. 말씀하시면은 아니, 뭐, 그냥, 그거, 네. 그러니까 네. 마이크 재질이 아니에요. HBM4까지는 그냥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데, 하이브리드님은 그 다음에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대략 한 12단, 16단까지는 그냥 쓰는 거 없고, 16단 이상부터 뭐, 하이브리드님 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르죠. 뭐 하다 보면, 안 되겠는데, 먼저 적용하자 그러면 딱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오너러프랑 그거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수익을 했고, 어떤 게 돈이 더 비싸게, 돈 싸게 만들 수 있고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수율과 그런 돈, 이걸 따져서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만들면, 거기 그걸 하기 위한 손으로는 못 하거든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장치를 깔아야 돼요. 몇백 개씩 깔아야 돼요, 장치를.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새로 안 깔고 있는 걸로 하려고 하겠죠. 그거 까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리드 펀딩을 하고 또 분할오프를 한다 그러면 분할오프를 하는 장치 회사는 어떻게든 그걸 더 잘하려고 할 테고 하이브리드 펀딩을 하는 회사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훨씬 더 수율이나 뭐 생산성이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페이드아웃 이런 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뭐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펀딩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좋을 것 같으면 벌써 썼을 테고 아마 MR로프로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걸 어쩔 수 없이 적용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능하면 현재 거가 유지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 건 아까 질문하시지.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회사 생활 관련해서? 네. 학석박 비율이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 비율을 물어보신 건, 이렇게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 회사 오기가 좀 더 편한가요?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비율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 둘 다요? 회사 전체적으로는, 저는 회사 전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 조직, 제가 있는 조직만 보면, 제가 있는 조직은 석사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박사도 한, 박사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석사, 박사들이 일을 잘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고대, 연대, 이렇게, 이런, 학교별로 좀 차이 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더 일을 잘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급을 하고 진급의 마지막에 임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제 뭐한 4만 명, 4만 명 정도 있는데 하이닉스에 임원이 한 300명이 안 돼요. 한 200 몇십 명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0.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임원 중에 보면 석사, 박사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그냥 학사로 가시면서도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고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닌 대학에서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제가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한 명도 없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다 학교에서 배우고 온 거 하나도 없거든요. 회사 와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받은 정보 외에 내가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정보를 취득하고 다각도로 데이터를 보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판단 내리고 저 사람도 이렇게 판단 내리거든요.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낼 수 있으면 내 의견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하나씩 둘씩 채택되면 그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점점점 에스컬레이션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돼요. 이제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잖아요. 기술 회사잖아요.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은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어. 기술은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내는 사람 의견이 전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리즈너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끝인 거예요. 이미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끝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를 보시고 내가 또 다른 정보가 있거나 내 생각이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걸 얘기하셔야 돼요. 아,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설령 그게 얼토당토 않더라도, 얼토당토 않더라도. 저도 이제 예전에 일할 때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당수가, 아,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해봤던 그 데이터와 내가 했던 이 데이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다시 모아서 반박하지 못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봤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판단이 아니고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 스스로 그 대답이 맞구나라고 어그리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되고 상대방한테 절대로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판단을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회사를 가든, 뭐, 어느 위치에 가든, 여러분 스스로의 길과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절대로 그냥 뭐 주어진 일만 제대로 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은 제조 이런 데 가죠, 제조. 그래서 시키는 걸 이렇게 똑바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는 오퍼레이션 하시는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하죠. 오퍼레이터 분들은 시키는 일을 가이드라인 안에서
똑바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런 형태의 일들은 이제 점차 이제 자동화로, 기술로, 기계로 이렇게 치환될 거예요. 그거는 거역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정말 최선인가를 고민하는 역할을 맡으시던가, 주어지던가, 맡으시던가인데, 아마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졸업해서 이제 밖에 나가시잖아요. 회사 나가시면 어디든 이제 반도체, 여기 다 반도체 전공하시니까 반도체 하는 회사로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가시면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 20명 하고 여러분 혼자랑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졸업생이 그쪽 20대가 많아요. 여러분 무조건 20대 일 하셔서 이기셔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요. 20대 일 하셔야 돼. 그거보다 빨리 가던가. 제가 일하던 때에는 아직은 중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많이 안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일본보다 미국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일하던 시대인데 지금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이 좀 달라요. 중국은 나라에서 막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 실패 비용을 나라에서 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키우는 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상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20명분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만 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20배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하시면,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관없어요.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판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회에서 후배로 테이블에 남겨놓은 그런 기술들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아, 그랬어요? 네. 요즘은 문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GPT 같은 거 많이 쓰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도 회사에서 GPT 같은 거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뭐, 제너럴한 그런 거에만 쓰고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들은 보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써요. 회사 내부 자료들은.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너럴한 건 바깥에 물어보고, 뭐 논문 요약하고 문헌 요약하고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많이 쓰시고, 많이 쓰시면 좋아요. GPT 많이 쓰세요. 많이 써서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 전기세 다 미국 애들이 내는 거거든요. 많이 쓰시면 좋아요. 많이 쓰시면 돈 버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회사 생활 궁금한 거. 사이트가 네, 그거의 행복을 네, 구하는 네, 맞아요. 게 행복이요? 워라벨을 워라밸 중요하죠. 맞아요.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에요. 해피네스, 행복이거든요. 제가 여기 어깨에 있는 이 나비 그림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나비가 아니고요. 행복 날개예요. SK에 있는 그 행복 날개거든요. 행복은 SK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 회사 밖에 있는 사람,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추구하는 방법,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임직원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협력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주주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가장 행복해야 할 때를 관찰해 보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때 관련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유럽에서 배낭여행하고 있는 전화가 와요. 아니, 한 2달 전에 제대해가지고 지금 놀러 가고 있어요. 좋죠. 저도 부러워요. 한 번도 못 가서. 그 행복 얘기하겠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제일 행복하고요. 또 하나가, 음, 좀 수동적으로 일할 때 굉장히 좀 불행해요. 아, 내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하거나 좀 비합리적인 상태, 불합리 같은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참으면 안 돼요. 참지 말고 개선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그게 효율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고요. 대신 윤리적인 안에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방법 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면 회사에 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회사에서 누군가를 뽑는 것 같지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어플라이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요. 에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직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요즘은 종이를 안 받으니까 이제 퇴직하고 싶어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는 거고 회사로 모인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가치는 경제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워라밸 말씀하죠. 워라밸. 근데 워라밸은 이런 거죠. 뭐 내가 회사에 회사에 있는 시간에 충분히 일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고 회사 바깥에서는 충분히 내 삶을 즐기고 그게 맞죠. 근데 회사에 있는 시간하고 회사 밖에 있는 시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진짜로? 진짜로? 아, 이게 실제로 저희 신입사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래요. 아니, 회사 밖에 있는 시간하고 회사 안에서 일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관리자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회사랑 가족이랑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더 중요한가요? 무조건 가족이죠, 무조건.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당장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셨으면 가야죠. 가야죠. 그렇죠? 네, 가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 맞아요.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밖에 있을 때는 밖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회사 안에 있을 때 회사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회사 안에서 필요로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나 규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한도 안에서는 효율을 높여서 많은 퍼포먼스를 내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있을 거면. 어차피 회사에 있을 거면. 그리고 밖에서는 여러분이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워라밸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지키는 시간이 있어요. 최소 시간. 서로 약속한 최소 시간이 있거든요. 한 주에 40시간인가 그래요. 오파를 가지고 4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40시간을 채우면 돼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가서 타각하면 딱 카운트 되거든요. 건물에 딱 들어갈 때 타각하면 딱 카운트 돼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또 탁
카운트, 밥 먹는 시간이구나, 카운트 되고, 퇴근할 때 딱 나오면 몇 분, 몇 초까지 다 카운팅이 돼요. 그 시간을,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40시간을 내 걸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든 그 40시간을 흘러가요. 그 40시간을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노력을 채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프리라이딩 하는 그런 식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어, 어쨌든 퍼포먼스가 높은 분한테 더 많은 베네핏을 드리고, 돌려드리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고 올라가기도 하고 돼요. 아이디어 말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쫓아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법이 너무 강화돼 있어서 쫓아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추진하는 문화 중에 해피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어요. 해피 프라이데이. 뭐냐면 어차피 주 40시간을 채우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약에 먼저 일찍 와가지고 근무해가지고 40시간을 4일 안에 채우면 나머지 하루는 그냥 쉴 수 있게 해줘요. 해피 프라이데이. 근데 해피 프라이데이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아니 어차피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우는데 이분하게 나눠서 저녁에 쓰나 몰아서 하루 쓰나 이거 조상모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확 땡겨서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피 프라이데이 시행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위한 셔틀버스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해피 프라이데이 하고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을 해피 프라이데이로 쉴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 금요일도 쉬어요. 그때 공동 연차 이렇게 쉬어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자기 연차를 내고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해피 프라이데이는 그냥 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사람들의 포션이 훨씬 많고요. 공동 연차는 자기 연차 내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어요.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40시간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은 뭐 최소가 하루에 1시간인가 몇 시간 안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자기가 하면은 필요하면 오후에 다 쉬어도 되고요. 오전에 늦게 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늦게 온다고 눈치 주지 않아요. 그 눈치 주는 대신에 그 구성원들한테는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당신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화, 분산화, 또 구성원들 간의 협업 관계 그걸 원활하게 만들어 놔라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는 다 지금 주 40시간인데 주 5일 근무제잖아요. 지금은 해피 프라이데이 오늘은 잘 쉬면은 4.5일에 가깝죠? 좀 지나면 주 4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점점점 줄어요. 그거는 전체 추세가 그래요. 자동화, 전산화로 효율화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방향은 주 40시간에서 주 5일에서 4일 갈 거고, 좀 있으면 3.5일 가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쉬어라. 눈치 보는 순간 끝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면 안 돼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눈치 보고 있으면서 1등할 수 없어요. 눈치 안 봐요. 그런 거 없어요. 눈치 안 보고요. 마음대로 그 시간을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출장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교육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소명만 하면 돼요. 내가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면 돼요.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휴가 이런 것도 있어요. 10년 차, 5년 차, 10년 차인 거 있거든요. 10년 차인 거는 2주, 15년 차인 거는 3주 막 이렇게 줘요. 그냥 그래서 신혼여행 가면 요즘 친구들은 거의 지난달에 결혼한 친구도 3.5주를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다행히 남편이랑 뭐, 이렇게 시간이 맞아서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가요. 오래 가는 거 권장해요. 눈치 안 보고 오래 가요. 대신 미리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사람 일을 대신하거나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전체가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해 놓고 가야 돼요. 아니면 누구한테 위임을 하더라도 구성원들한테 양해를 구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권장해요. 충분히 쉬고 오는 건 좋아요. 대신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들 이걸 만들어가는 게 나머지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야 워라밸 만드는 거죠. 놀면서 돈 받는 거 그거 워라밸 안 해요. 빡시게 일하고 많이 받고 이게 워라밸이에요. 어차피 40시간 있는 거 빡시게 일하고 돈 많이 받으세요. 더 하면 더 주겠지만 그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 많은 효율을 받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뭐 이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음. 직무를 매기 어떤 질문이요? 직무 직무요? 내가 그거는 비밀인데 오늘 여기서 살짝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셨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석사할 때는 디바이스 했었어요. 디바이스. 소자를 했었어가지고, 회사를 올 때, 원래는 하던 전공이니까 소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회사를 올 때 설계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난 소자를 했었으니까, 소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설계 쪽으로 지원했거든요. 근데 회사 왔을 때는 테스트 분야로 이렇게 어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왔네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